안녕하세요. 자, 개인적으로는 1차 발표 날 때까지 2차에 집중하고 웬만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 편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용감하게도 판도라의 상자를 열시려고 오셨네요 보니까. 이번 시험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죠? 너무 문제가 쉬웠다는 이제 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좀 전에 들었던 바에 따르면 목카페에서 이제 커트라인이 90점이 넘어간다는 소리도 있고,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요. 제가 해마다 이제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거기에서 카트라인 이야기하는 사람들 좀 얼굴을 보고 싶다.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나중에 이제 해설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데군데 좀 함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왜 그러면 쉬워 보이느냐면, 그 총평해 보시면 제가 적어 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이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A형이 일단 쉬워졌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A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뻔한 답을 물어봤던 거,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거 할 때도 신고리 원전 이야기하면서 올해 시민민주주의가 반드시 출제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민민주주의가 나왔긴 나오는데, 저희가 연습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심심하게 나와서 좀 실망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A형이 대단히 이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편. 그런데 이제 B형이 그러면 이제 쉬웠을까 그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엔 B형은 쉬웠다기보다는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논제를 이렇게 크게 물어서 논제를 해석하는 시간이 좀 걸리게끔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B형 같은 경우는 논제를 해석하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거의 기업과 니은, 디귿, 리얼에 대해서 단답식을 이렇게 묶어놓은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B형이 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쉬운 만큼 이제 채점은 칼채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제가 좀 길고 논제가 복잡했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답을 좀 쓰더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걸 맞다라고 해줄 수도 있고 틀렸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이게 좀 나눠지는데, 문제는 A형끼리 이렇게 A형 형태를 모아놓은 B형 같은 형태들 이런 식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안 쓰면 일단은 점수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좀 꽤나 한다는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한 10점 정도는 일단 날아갔고요. 그러면 이제 잘 본 친구들이 한 점수가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 70점에서 72점 왔다 갔다, 잘 본 친구들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아마 65에서 70 사이. 거기가 아마 이제 거의 제일 많이 몰려있을 가능성, 상위권에서는. 상위권에서 제일 그쪽에 많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표준 편차라든지 분포도로 나타내면 아마 65점에서 제일 많이, 전공한 65점에 제일 많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은 해설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A형 1번부터 해서 그냥 차근차근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과목별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연습했던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때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의 정의에서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권위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이 일단 정치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신고리 원전 문제 때문에, 근데 신고리 원전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시민민주주의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본다면 이런 거죠. 시민민주주의하고 다원주의하고 그 다음에 대의제 민주주의 문제점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충분히 이제 시민민주주의는 올해 나올 차례가 되어서 계속 강조를 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당연히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박정희 교수님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작년에 제가 파이널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경제와 관련돼서는 3년 전 기출 문제를 좀 확인을 좀 잘해달라. 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딴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출제진이 바뀐 게 교과교육론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쪽이 출제진이 좀 바뀌었어요. 네. 사회문화하고 제가 보기에 법은 좀 그대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그룹은 좀 출제진이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주제 같은 경우도 보면 딱 3년 전 주제
그 주제들과 관련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주제들은 나중에 한번 박준희 교수님 해설 때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들은 그 다음 7번 문제죠. 7번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출제하신 분한테 좀 약간 항의를 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은 당연히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 이제 답이 문제인데, 나머지 하나 답의 문제는 두 개가 가능성이 있어요. 파이널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입법과 관련된 처분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소송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제가 매번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기본권 총론에서 구제수단, 기본권 총론 파트에 있는 구제수단, 기본권 구제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정리를 좀 해달라.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개 다 예외라는 거예요. 이 예외적인 걸 가지고 과연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답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출제자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출제를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법원이 행정입법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와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소원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위헌법률심판재청권, 그거 답이 되지 않느냐. 뭐 이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다르죠. 법원이 행정입법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걸 찾는다면 당연히 행정소송 아니면 국가배상. 근데 이건 아마 대부분 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점은 무조건 날아갔겠죠. 여기서. 예, 그래서 일단은 아마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쓰신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권. 이거는 정답률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예, 일단은 그렇게 한번 잡고 채점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의외로 정답률은 제가 볼 때는 한 50%, 60% 정도 될까. 이유는 뭐냐면 이걸 서면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 서면이라는 답을 또 생각을 못 하신 분도 되게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보니까 이건 또 터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들을 그 방면에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교과교육론 문제인데, 교과교육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연습을 많이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습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였고, 당연히 이 비슷한 유형들을 우리가 또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이게 출제진이 바뀌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하바 셔미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팀들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반전탐구하고 시민 전달 모형입니다. 그럼 이제 반전탐구 입장에서 시민의 전달 모형인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전탐구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매번 강조되었던 가치 수업 모형이 두 가지 있었죠. 가치 명료화 모형하고 가치 분석 모형. 그죠? 그러니까 가치 명료화 모형, 가치 분석 모형인데, 가치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학생 측면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가치 체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죠? 가치 상대주의와 반대되는 측면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돼야 돼요. 하나 학습자 측면이 돼야 되고, 그 답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 파트가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9번에 보시면, 아마 학습자 측면하고 결과 측면이 되어 있을 텐데, 학습자 측면에서 이제 저거에 그는 학생이 스스로 가치 체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 이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측면은 고정관념이나 편견 형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일단 적으시면 가장 이상적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지금 교과교육론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가 전부 다 이렇게 보면 결합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끊어가지고 뭐 개념학습 이렇게 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치 수업 모형, 그거 집중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에서 이게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문제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하고 그때 신뢰도 타당도 문제도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탐구 수업이죠. 탐구 수업인데 탐구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5단계로 보통 제시하는 것도 보면 이게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좀 경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탐구 수업 모형을 5단계를 활용해서 이제 제시하는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수업을 박상준 선생님 책에 나온 이제 7단계, 8단계로 제시하는 팀들이 있는데 이쪽은 어쨌든 5단계 쪽에 제시하는 팀들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가설과 관련된 이야기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방법에 이제 포트폴리오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과 경영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일단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이제 지표평가 차원에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뭐죠? 신뢰도와 관련돼서는 일관성 측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평가자에 따른 일관성이 결여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이유를 일단 적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관성이 왜 결여가 될 수밖에 없느냐, 평가자마다 다른 결론, 기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관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하시면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죠? 예, 13번 문제도 사실은 위법성 조각사유에서는 이제 책임조각사유 거의 낼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정당행위 이거 하나 남은 거 일단 출제를 한 거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상명령 제도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강조를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제는 좀 평이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 이제 의외로 좀 많이 쓰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실수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연습했던 것에 따르면 올해 따르면 청구권 경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연습한 것보다는 너무 허무하게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채무 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 이게 이제 경합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낸 문제고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를 쓰는 문제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그거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역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런 거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미를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걸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의외로 이제 불법행위 정의와 관련돼서는 좀 실수하신 분들이 많더라. 그 다음에 이제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비용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일단 그대로 차경수 선생님 모형대로 일단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모형 수업 단계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 예. 속성 모형이 이제 수업 단계가 나온 건데 속성 모형 수업 단계는 일단은 속성 모형 하면 결정적 속성과 비결정 속성, 그 다음 예와 비의 제시. 일단 이걸 이제 정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문제인데 이제 질문이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결정적 속성만 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이거는 출제자의 재량입니다. 출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건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의 선택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이제 채점을 좀 엄격하게 한다면 그냥 결정 속성을 하신 분들은 점수를 감점을 하시는 게 일단은 그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논쟁 문제 일반적 단계 이거는 아시죠? 정의와 개념 명확화 단계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개념 학습 모형 써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은 국제정치 문제인데 국제정치 문제는 딱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국제정치 문제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자유주의라든지 신현실주의 뭐 이런 복잡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일단은 크게 일단 정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던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세력 균형론이 출제됐으면 당연히 두 가지가 남았는데, 허친슨의, 지난번에 했던 허친슨의 조직 이론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민주평화론, 그거 이제 두 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민주평화론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갑국과 을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갑국과 을국이. 그럼 각국과 열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민주적 평화론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안 합니다. 전쟁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각국과 열국이 우리가 이제 강조드렸던 거는 북한하고 미국을 예를 들었잖아. 북한하고 미국을 예를 들면서 북한은 비민주국이고 미국은 민주국이니까 이 둘 사이는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방금 했던 민주주의 평화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전쟁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쓰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주의와 관련된 안보 딜레마 이야기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죠? 안보 딜레마는 뭐예요? 뭐였지? 갈등과 분쟁이 더 격화되는 현상이죠. 안정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균형을 통해서 안정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갈등과 분쟁이 더 격화되는 상태,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보 딜레마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딜레마라는 말은 쉽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쓰지 못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확인을 해봤는데, 뭐 확인해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안보 딜레마 좀 정확하게 못 쓰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조금은 정답률이 좀 낮은 어떤 문항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화 이론은 뭐 대부분 다 그런데도 다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B형의 5번이죠. 5번도 우리가 이제 재형법정주의하고 유추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열심히 연습을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와 사법에서 허용되는 이유를 각각 한 가지씩 쓰라고 되어 있는데,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형법은 뭘 지향하는 거죠? 형법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거고요. 사법은 어때요? 사법은 사적 자치의 오류에 따라 확장하는 거죠. 사적 자치의 확장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준다라고 한 사법적 취지. 그 취지에 맞춰서 볼 때 사법에서 허용되는 이유인데,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유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추해서 금지를 풀고, 그죠? 유추해서 금지 원칙을 적용을 풀고, 불리할 때는 유추해서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방금 했던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하고 사법에서는 왜 허용되느냐. 예, 그걸 일단 설명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었던 문제.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법에서 허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감점의 어떤 해당 사항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대부분 답을 못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도 너무 재미없게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는 연습을 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단순하수 대표제하고 절대하수 대표제의 의미를 쓰는 문제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체제와 관련되는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 그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던 게 바로 이제 심리적 효과, 기계적 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확인들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해설 자료에 보시면 몇 페이지죠? 8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 해설 자료 8페이지 보면 3번의 디베르제 법칙이라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내용에 지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양당제를 추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효과, 그 다음 심리적 효과 이야기 나옵니다. 그 심리적 효과에서는 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동조투표를 하는 경향인데 이유는 뭡니까? 사표 회피죠. 사표를 회피하는 거.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쓰시는 게 핵심입니다. 사표를 회피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베르제 법칙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는데, 문제는 이제 기계적 효과, 심리적 효과로 나누어서 그 이유까지 꼼꼼히 체크를 하신 분은 과연 몇 명 될까?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안 짚으면 알면서도 쓰기 좀 힘든 문제들. 방금 이제 지적했던 문제들 다 그런 거죠. 알면서도 정확하게 쓰기가 힘든 문제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제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번 문제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가원에다가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게 거기 2015 개정교육과정 민주주의 국가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때 거의 그대로 사용했던 그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랜드라고 하는 이야기, 거기에 보면 학자들 중에 스트랜드라고 부르지 않는 학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스트랜드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스트랜드는 주제라고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 문제는 한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요. 공통사회와 통합사회를 쓰는 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통합의 유형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문제 중심의 통합하고 주제 중심의 통합을 제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문제는 출제를 한 사람의 의도가 핵심 개념까지 제시를 한 걸 보면 개념 및 주제 중심의 통합까지 쓰라고 한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시문상에서는 개념 및 주제 중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상에서는 보면 개념 및 주제 중심의 통합을 쓰라고 하는 의도로 출제한 거 아닐까? 그런 좀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출제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딱히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출제자가 좀 약간 고약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스탠드 아니면 주제 중심의 통합,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타락 문제 통합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보통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영역에다가 영역 말고 핵심 개념까지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걸리는 면이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주제 중심의 통합. 자, 그렇게 일단 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2를 보시면 나선 교육과정오리인데, 나선 교육과정오리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핵심 개념하고 핵심 오리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 반복적, 연속적으로 학교 급별 달리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조직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대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파이널 하면서 이제 농담처럼 했던 말이, 이번에 어떤 시험에 대비하는 방향은 출제진들과 어떻게든 한판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 싸움의 과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딴 게 아니고 정확한 개념,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 이걸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최대한 파이널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문제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시죠. 1페이지 보면 전체 경향하고, 그 다음에 영역별 점수 배정이 나오는데, 일단은 새로운 주제라고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데 너무 뻔한 대답인데, 그 뻔한 대답도 새로운 거라고 만약에 한다면, 굳이 새로운 거라면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70%는 기존에 나왔던 출제가 다 되었던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 분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다음에 그걸 정확히 제대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본 개념하고 의미들을 좀 확정해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일단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시험 대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점수 배점을 한번 잠시 한번 보시죠. 영역별 점수 배점을 보시면 교육론이 문항이 4문항인데 총점이 22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 같은 경우에는 4문항인데 13점입니다. 이번에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됐던 게 법하고 사회문화가 5문항씩. 그래서 이제 작년에 파이널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 5문항이 되면 문화인류학 이론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출제 흐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같은 경우 13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일단 합격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교육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론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합격의 가능성이 멀어집니다. 근데 1년 동안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자꾸만 엉뚱한 짓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격을 빨리 하려면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내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정해서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만 일단은 지금 현재 제대로 빨리 합격을 해서 나가실 수가 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는 열었지만 남은 시간 동안 2차 준비 좀 열심히 하시고요. 예, 잠시 끊었다가 이제 박정희 교수님하고 그다음 조영선 선생 나오셔가지고 아마 경제하고 사회문화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주실 겁니다. 예.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 2차 대비를 좀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